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대 양당의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세론 속에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까지 3파전 양상이고요. 출마가 이어지는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후보 4명으로 압축합니다.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탈당 뒤의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난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선 닷새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추가로 들어온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수색 조건이 아주 어려운데요.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79분 동안 모두 발언을 하면서 계엄은 평화적인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차출론이 제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세 문제 대응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정치권의 견제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에도 예외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로 실종된 50대 작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속에 대피령이 다시 내려져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과 각 쟁점을 두고 첫 공판부터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먼저 모두 발언에 나선 검찰은 1시간 10분 가까이 공소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한 PPT 자료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당시 군과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열했습니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약 80분간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의 줄타내기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고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싹 잡아들이라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국회 월담 장면은 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의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방금 보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 절차 시작에 앞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 기일에서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 2건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것 같은 관련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촬영 신청이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질서 유지 상황 같은 것들을 검토해 다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전국 살펴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대선 경선 규정이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결정됐는데요. 이걸 둘러싼 여진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졌던 김두관 전 의원이 확정된 경선 규칙에 반발해 참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의 근거가 된 역선택 우려를 일축하며 대한민국 공화주의 질서가 반민주 세력에게 절대 흔들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며 일단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선택 우려는 내란 종식에 앞장선 국민의 수준과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후보자들과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 경선제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후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해서 경선 룰을 정해야 한다. 정해지는 경선 룰은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 당원 중심주의와 역선택 방지 등을 강조하며 결정된 규칙을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 붙였고 96% 넘는 찬성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안이 결과적으로 됐으니까요. 사실은 저희는 뭐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저희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충청과 영남, 호남과 나머지 지역을 돌며 4차례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이르면 오는 27일 최종적으로 당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주자들의 막판 출마 선언과 본격 표몰이 행보도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심판론을 출마 일성으로 내걸었고 또 김문수 전 장관은 경북 지역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참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계엄 사태는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제는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 이재명 예비후보를 심판하고 사법 심판대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캠프 개소식은 총괄 상황실장으로 합류한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은 물론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 예비후보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꽃게발이 더 이상 안 돼도 되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유동규 좀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북 지역으로 가 박정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정신을 소환하며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주자들 사이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다른 후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서로를 직격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 의원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원인을 생각하면 한 전 대표만큼은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자 한 전 대표는 나 의원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당시 후보에 빗대며 맞받았습니다. 오세훈, 유승민 두 주자의 경선 불참으로 국민의힘 대권 구도가 출렁이는 가운데 1차 4인 컷오프에 들기 위한 표심 경쟁이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 확산하고 있죠. 이걸 두고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수위 높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른바 모셔오기는 없을 것이라는 이 당 지도부의 진화에도 반발 기류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 한덕수 출마론은 지난 7일 윤상현 의원이 외부 영입을 언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한대행에게 경선 특례를 주자거나
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출마를 촉구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자 다른 대선 주자들은 견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추대론을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까지 규정하며 일부 기득권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리 보전에만 관심이 있나 보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도 탄핵을 당한 정권의 총리가 선거에 나오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하며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아마 주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중진 의원들이 설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국가 위기를 잘 이끄는 한대행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괜히 흔들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야기 나오면서 이 경선의 중요성도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기도 하고. 예. 한대행 차출론이 이른바 윤심에 따른 거란 의혹까지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꽃가마는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당이 출마를 부추기는 모습은 안 된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당의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이 각종 여론조사에 언급되는 건 호재에 가까운데 향후 반 이재명 연대란 측면에서 쓰임이 생길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번에는 광명으로 가보겠습니다.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닷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밤사이에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붕괴 사고가 난 지 86시간이 넘었지만 기다리는 구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시공사인 포스코 ENC 소속 50대 작업자로 지금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종자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앞서 소방당국은 지하 35에서 40m 지점에 있는 컨테이너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기로 잔해를 하나씩 들어올리고 흙을 파내며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득 쌓인 구조물이 추가로 무너지는 등 2차 사고 우려가 있는 데다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오전부터 진입로 확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 속도가 나지 않았고요. 3층부 토사물 제거랑 잔해물 제거 작업을 밤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상부도로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에 구조된 20대 굴착기사는 쇄골 골절 등이 의심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부실공사 의혹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실종자 수색과 안전점검이 끝날 때까지 사고 현장 부근 도로 1km 구간을 계속 통제할 예정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주민 30여 명이 또다시 대피한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오늘부터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와 관련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민원 대응 TF팀을 운영합니다. 이 TF팀은 사고 현장의 안전 진단과 복구 같이 다양한 주민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포스코 ENC 등에도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 도로에서 집안 침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는 현장 조사 결과 아스팔트가 밀려 주변 도로보다 2cm가량 낮아진 것으로 도로 파임이나 땅 꺼짐 현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포장을 마치면서 부근 도로 통제도 해제된 가운데 관련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여러 차례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던 부산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에서는 이틀 동안 땅꺼짐 2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간헐적으로 난 것까지 합치면 벌써 10차례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책도 마련했지만 현장에 다 적용되진 않아서 사고 위험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굴착기로 땅속 빈 곳을 찾는 동시에 굴착 과정에서 부서진 상수도관을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새벽시장 근처 공사장에서 땅꺼짐이 생긴 건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지나갈 곳을 파놓고 복공판으로 덮은 바로 옆입니다. 지름 1m가 안 되는 징후가 먼저 포착된 뒤에 땅꺼짐이 계속 진행됐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주변을 파고 들어가자 땅은 더 크고 깊게 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하수관이 부서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굴착기로 이제 땅을 사가지고 그 부분을 보니까 측구 쪽에 이런 하수관 쪽인가 이게 좀 끊어져 있고 이랬다더라고요. 하루 앞서 300m 떨어진 대형 교차로에서도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땅꺼짐이 났습니다. 부산시는 하수박스에 매입된 통신관로 연결부가 부서져 빗물이 오랫동안 새면서 땅꺼짐으로 이어진 거로 보고 긴급 도로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곳 역시 도시철도 공사장 구간 근처. 이 일대에서만 벌써 10차례 넘게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현장을 따라 지난해부터 땅꺼짐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했지만 땅꺼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설계나 시공에는 문제가 없지만 급변하는 기상 상황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지하철 공사장 근처 땅꺼짐이 잇따랐다는 결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일종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부분들, 지금 뭐 그라우팅의 깊이라든가 차수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교통공사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하지만 대책이 다 적용되진 않은 상황이라 땅꺼짐이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가운데 고려대학교가 본과 3, 4학년 125명에 대해 유급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와 대학, 또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고려대가 의대생 120여 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의 유급 기준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인데 대상이 본과 3학년 80여 명, 4학년 40여 명에 이릅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다른 학생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의대들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유급 통보 수순을 밟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7일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한 차례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고 이번 주엔 본과 1학년에서 3학년에게도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주대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등도 이번 주 내로 수업을 거부하는 본과 의대생의 유급 처리 여부를 검토합니다. 의료계는 정부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 의대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직 복귀율을 최종 판단하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복귀율이 올라가고는 있다지만 예과 학생들 수업 거부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말에 예과생의 대규모 유급까지 결정되면 내년에 2사에서 2, 6학번까지 1학년만 10,000명이 되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계와 의료계 모두 이 경우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유급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수업 복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가 약속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이 불투명해진다면 의정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무역 협상을 우선 추진할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5개 나라를 꼽았습니다. 관세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의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주기 특파원,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 무역 협상 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꼽은 최우선 협상국에는 한국과 영국, 호주, 인도, 일본이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문은 베선트 장관이 자신의 최우선 목표에 이들 5개 나라가 포함됐고 각 국가 당국자들과 접촉해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9일 미국 은행연합회 행사에서 자신이 무역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결정한 직후에도 기자들에게 배경을 설명할 정도로 관세 정책과 관련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상호 관세, 이 부분도 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품목이 있는지 기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는 이 부품 생산을 미국으로 옮겨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예외 조치를 적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I'm looking at something to help some of the car companies where they're switching to parts that were made in Canada, Mexico, and other places, and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because they're going to make them here, but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회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포함될지 또 어떤 조치가 검토 중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이폰에 대해서도 관세 예외 조치를 시사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마음을 바꾸진 않지만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이 애플과 관련해 어떤 조치가 나올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팀 쿡 CEO와 대화하고 있다며 관세 정책에서 애플을 배려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I speak to Tim Cook. I helped Tim Cook recently in that whole business. I don't want to hurt anybody, but the end result is we're going to get to the position of greatness for our country.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들 품목이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한두 달 안에 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에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먼저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거래일이 나흘로 단축된 4월 셋째 주에 첫 거래일을 동반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부활절 직전인 오는 18일 성금요일 휴장으로 거래일이 나흘로 짧아집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8%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7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4%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0.05% 상승한 배럴당 61.5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 역시 전장보다 0.19% 오른 배럴당 64.88달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관세 정책의 유연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진 여파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분기 매출이 150억 달러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순이익은 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5% 급증했고 주식거래 매출은 1년 전보다 27% 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이 관세 불확실성이 자본시장 활동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불확실성과 무역 정책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해 기업들의 주요 의사 결정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We have a tremendous amount of negative investor sentiment priced into the market right now. My firm likes to track a number of different what we call crowd sentiment polls, and what we've seen are truly historic levels of extreme pessimism. 이런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1년 뒤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3.6%로 지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달 소비자의 1년 뒤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3.6%로 2월에 3.1%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 소비자들은 1년 뒤 실업률이 더 높아질 확률을 44%로 평가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15.7%로 최근 1년 중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득 증가 기대치는 반면에 2.8%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이런 결과가 최근 트럼프의 관세 등 무역 정책과 경제 불확실성, 생활비 부담이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야말로 대혼란입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죠. 하루가 다르게 말이 달라지면서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재로선 상호관세 대신에 품목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는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관세정책 혼선은 미국 세관국경 보호국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품 품목 코드를 공지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이라고 면제를 일축하면서 기대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에는 일부 유연성을 두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아이폰의 90%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가격 인상 부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큰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필수재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금 없애고 있다. 미국에서 2위 스마트폰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관세가 언제, 얼마나 매겨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반도체 관세율을 발표하겠다며 일부 기업에는 유연성이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애매한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보다 무서운 불확실성 속에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다시 윤 전 대통령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검찰의 공소장까지 지적하면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섰던 곳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열흘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는데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머리를 빗어넘긴 모습이었고 재판부가 피고인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언급하며 주소를 묻자 사저 주소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고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소장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먹은 군경 관계자 등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내용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도 변호인단과 수시로 소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중간 직접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를 향해선 검찰의 공소장이 법리적으로 논리를 갖추고 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1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공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직 파면 열흘 만에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은 8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직접 피고인 모두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한 80분 정도 동안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성격의 평화적인 계엄이었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주장도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70분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성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와 법원 인근에서는 빗속에서도 탄핵 찬반 시민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대 주민들과 상인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 출석을 앞둔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탄핵 찬반 시민 사이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탄핵 찬성 측 기자회견이 열리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반발했습니다. 가세요. 경찰이 울타리를 펼치고 양측을 떨어뜨려 놨지만 일부 지지자는 그대로 남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의 다른 출입구 인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지 집회가 열리는 곳 맞은편에 탄핵 찬성 유튜버 등이 모이면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저 입구 건너편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외치는 시민이 나란히 서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며칠째 집회에 시달리고 있는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편을 시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끄럽잖아요. 그런 게 좀 대통령이 여기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아 사람들이. 차가 많으니까 저희는 배달점 운전인데 시간을 맞춰야 돼서 평소에 비해서 지금 15분 정도 더 잡고 있어요. 예약도 취소되고 뭐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궂은 날씨에도 양측 신경전이 계속된 가운데 한동안 서초동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6월 3일 21대 대선을 49일 앞두고 있죠. 분주하게 움직이는 각 당의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주자를 정하는 당내 경선의 후보자 등록 절차를 오늘 각각 마감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하루만 경선 후보 접수를 받는데 이재명 예비후보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참여하는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경선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27일 수도권, 강원, 제주를 끝으로 일정을 마칩니다. 후보자 합동 토론회는 오늘 18일 지상파 방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은 국민의힘에선 10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 1차 경선 일정에 후보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비전대회를 추가하고 조별 토론회는 기존에 계획했던 3차례에서 2차례로 변경해서 진행합니다. 후보자를 2개조로 나눠서 오는 19일에는 A조, 20일에는 B조 토론회가 개최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추려지는 1차 경선 통과자 4명은 오는 22일에 발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방식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의결된 안건의 찬성률은 96.56%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주 5일제는 시대의 흐름과 또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내려집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과 모임을 하면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식사비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해 죄질이 나쁜 데다 10년 이상 함께한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형사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도 나왔듯이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만 있고 직접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과 남편은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더 조심하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 여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보강 수사를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입수 경로와 공범, 또 여주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2.3도, 체감온도는 1도까지 떨어져서 어제만큼 공기가 차갑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 텐데요. 내일은 서울이 23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에서는 출근길 안개도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노랗게 표시된 지역은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서 이동해야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 곳곳에는 도로 살얼음도 끼겠고요.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7도고요. 대구는 5.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이 14도 등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당분간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모레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지역에,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 전국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정작 한덕수 대행은 관세 문제 대응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만 말해 해석이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민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유예한 기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상 대응이 한 대행 본인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 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에 집중하면서 대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불출마 선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은 통상 현안 협상 등을 잘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한 대행이 전에도 자주 했던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불출마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의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대선 출마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주제로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첨단 산업 대규모 투자도 공언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로 민주당의 적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층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 첫 외부 공식 일정은 AI 스타트업 방문이었습니다. 국민 모두 무료로 AI를 활용하는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후보는 출간 저서를 통해선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항전을 치르고 있다며 대선에서 반헌정 세력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의의 경쟁으로 민주진영의 판을 키워야 한다며 보수진영과 1대1 구도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특히 경남 봉하마을에선 노 전 대통령 꿈을 재차 상기시켰는데 자신이 민주당 적통임을 부각한 행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대통령님과 함께 꿈꾸었던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된 나라,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오며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엔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를 통해 대학 등록금과 일자리 등 청년 문제 전반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경선전은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의 3파전으로 이재명 1극 체제란 전망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국회는 돌아갑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정치권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민감 국가 지정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규모,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자국군이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을 공습해 대규모 사상자를 냈다는 비판에 대해 군회의를 겨냥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로 와서 현실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미시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에 34명이 숨졌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정부는 민간인이 아닌 군 회의를 겨냥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을 위반해 민간 지역 인근에 군 시설을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Очередная сходка украинских военачальников со своими западными коллегами, которые то ли под видом наемников, то ли не знаю под видом кого. 러시아는 또 현지 시간 16일 종료되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휴전이 연장될지는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되풀이하면서 미국과 함께 실태를 분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로 직접 와서 전쟁의 현실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은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We are working on the 17th package, also Shadow Fleet and different elements there to put it together for the Foreign Affairs Council in May. 한편 메르츠 차기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해온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미국의 에이테크스나 영국의 스톰 섀도우보다 더 깊숙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독일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 여부가 전황의 또 다른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미주에 탄도미사일을 쏴 사상자 100여 명이 발생한 것을 놓고 실수로 치부하며 전쟁의 책임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전용기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어떻게 보느냐의 기자의 질문에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쟁이 시작된 것 자체가 권력 남용이라면서 이건 바이든의 전쟁이지 내 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고의가 없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지난달엔 서울 명일동, 지난 11일엔 광명 지하터널에 이어
어제는 부산 사상구와 서울 애호개역까지 이렇게 잇따라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땅꺼짐 사고에 대한 규정과 보상 여부, 책임 소재 모두 모호합니다. 땅꺼짐이 재난재해를 규정한 어느 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난안전법에서 말하는 붕괴는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라 땅꺼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결국 막막해지는 건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들입니다. 사회적 재난 피해자라면 모든 서울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돼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꺼짐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시민안전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명일동 사고의 경우에는 뒤늦게 대통령령의 사회적 재난 규정을 확대 적용해서 인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로의 땅꺼짐은 제외되고요. 그 어느 법에도 도로 땅꺼짐 예방이나 관리 책임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식으로 재난재해 법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123일. 계속된 도심 집회에는 늘 광장을 깨끗하게 복원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선고일에만 화환 등을 합쳐서 26톤의 쓰레기를 치웠고요. 한겨울에는 속옷이 다 젖을 만큼 땀 흘려 일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시위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로구 환경미화원들은 약 4개월 동안 근무 시간 중에는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탄핵 선고일 직전 3주 동안은 단 하루도 못 쉬고 연속 근무를 할 정도였습니다. 22년의 청소 경력 동안 가장 힘든 나날들이었다고 하네요. 선고일이었던 지난 4일에는 26톤의 쓰레기를 하루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또 매주 열리던 광화문 집회에서는 하루에만 10톤에서 15톤의 쓰레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위가 길어지자 종로구는 환경미화원 투입 인력을 점점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의 한남동 관저일 때는 지난 1월에만 12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471명이 투입됐습니다. 한겨울에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거나 같이 쓰레기를 치워줄 때 가장 감사하다고 이들은 말했는데요.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검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령으로 취임했지만 인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뛰어난 건강 상태에 있다는 결과인데요. 79세 트럼프의 시간은 왜 거꾸로 가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콜레스테롤이나 간 수치, 혈압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몸무게는 5년 전보다 9kg이 줄었습니다. 인지력 평가에서도 만점을 받았고요. 우울증이나 불안 징후도 없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조절 약물과 아스피린, 피부 연고 정도만 처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즐겨 먹은 거로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먼저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형이 43세 사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또 자신을 젊다고 인식하는 사고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됐고요. 사회적 관계와 신체 활동도 모두 활발한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SNS를 애용하는 거로도 유명하죠. SNS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좋은 스트레스 해소 창구였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4월 1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강원 강릉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적발됐습니다. 해상 마약 밀수는 갈수록 대형화, 또 지능화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과 장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송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 기관실 밀실. 한국과 미국의 공조 수사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약 2톤이 발견됐습니다. 한 번에 무려 2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울산 온산항이 입항한 화물선에서는 이른바 기생충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선박 바닥에 바닷물 유입 장치인 시체스트에 코카인 28kg을 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해상 밀수를 포함한 해양 마약류 범죄는 2018년 90건에서 지난해 758건으로 6년 새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제 마약 조직이 아시아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공을 이용한 마약 밀수보다 상대적으로 보안 검색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만으로 대량의 마약을 밀수할 수 있어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무역항은 31곳, 하지만 해경 마약 전담 수사관은 전국을 통틀어 80여 명에 불과합니다. 선박을 아는 사람들이 입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마약과 관련된 이런 수사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교육을 받아서 같이 이제 마약을 이제 단속하는데 투입이 되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곳 강릉 옥계항처럼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항에 비해 보안 인력과 감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마약 밀반입에 더 취약합니다. 해상 마약 밀수는 한 번만 뚫려도 대규모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담 인력 확충과 단속 장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화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챔프전에 이어 정규리그에서도 만장일치로 MVP를 수상했습니다. 우승컵과 함께 2개의 MVP 트로피까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치의 이변도 없었습니다. 은퇴를 예고하고 선수로서 마지막 투혼을 불사른 김연경이 통산 7번째 정규리그 MVP를 받았습니다. 챔프전에 이어 역시 만장일치. 정규리그에서 공격과 리시브 2위에 올랐고 득점에선 국내 선수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19년 전 신인상과 정규리그 챔프전 MVP를 받으며 데뷔한 배구 여제는 수많은 한국 배구의 역사를 쓰고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화려한 은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헌정 영상으로 떠나는 슈퍼스타와의 작별을 기념했습니다. 시나리오나 영화를 쓰라고 해도 이렇게 쓰지 못할 정도의 그런 너무 좋은 결말이 나온 것 같아서 또 배구를 떠올리면 김연경이라는 걸 떠올리게끔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한국 배구를 위해서. 김연경은 당장은 흥국생명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며 미래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남자부 현대캐피탈의 허수봉은 데뷔 처음으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함께 통합 우승을 이끈 레오를 한 표 차로 제쳤습니다. 잊지 못할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대표팀도 있고 다음 시즌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데뷔 3년차까지 자격을 확대한 영플레이어상은 우리카드의 한태준과 한국도로공사의 김다은 등 젊은 세터들이 받았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70평생을 선교와 봉사활동에 전념한 두봉 레나도 주교의 장례미사가 열렸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 두봉 주교의 마지막 미사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두봉 주교의 장례는 초대 교구장을 맡았던 안동의 한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미사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먼저 주한 교황대사를 통해 두봉 주교의 선종에 깊은 슬픔과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Especially his missionary zeal and years of dedication to the people of Korea, His Holiness commends the late bishop's soul to the mercy of Christ. 안동 교구를 대표해 권혁주 주교는 두봉 주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 조건 없이 베푸는 삶을 사셨다고 회고했습니다. 선교사로서도 세속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많은 선교사들이 종교적 부식, 종교적 세력 확장에만 급급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두봉주교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2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두봉주교는 사제 서품을 받은 이듬해인 1954년 한국으로 건너와 대전교구 보좌신부, 초대 안동교구장 등을 맡았습니다. 특히 안동교구장 시절 약자인 농민들을 위해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추방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안동교구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선교와 봉사활동에만 전념했습니다. 1982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나폴레옹 훈장, 2012년에는 만해 대상을 받았고 대한민국 국적도 특별 취득했습니다. 장례 미사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원 주교와 염수정 추기경,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과 많은 신자들이 함께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석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대부분 트럼프의 입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밤에는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다우는 0.78%,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은 0.7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64%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트럼프입니다. 인터뷰나 기자 질의응답이나 SNS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루도 입을 쉬지 않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전히 구체적이진 않은데 의외로 상식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그 사이에 자동차 관세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를 돕기 위한 그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이 관세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자신은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유연성이라고 해야 할지 오락가락이라고 해야 할지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관세를 추가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환영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강하게 맞서는 것은 역시 중국이죠. 지난 4일부터 중국이 각종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희토류 공급망에서는 중국이 아주 필수적이라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 전 세계의 첨단 산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야말로 자원의 무기화인 셈인데요.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물러서긴 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전혀 해소되지 않은 셈입니다. 경제 지표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장 참여자들이 전망하는 물가 상승률을 뜻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재기처럼 소비를 앞당기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실제 물가 지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인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6%로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한 달 전보다는 0.5%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소비자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보다는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메타 플랫폼스를 꼽아봤습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이죠. 그런데 페이스북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SNS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수가 독점 행위라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소송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이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위원회는 메타의 행위가 공정 경쟁을 방해한 불법이라고 주장했고요. 메타는 독점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공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메타가 진다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밤에 메타는 2% 넘게 하락했는데요.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소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 체감 온도는 1도까지 떨어져서 어제 아침만큼 날씨가 쌀쌀합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에서는 교통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 어제 눈비가 내린 경기 동부와 영서를 중심으로는 추위 속에 도로 살얼음도 예상됩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질도 좋겠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는 5.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부산은 17도 등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이후에는 점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기온이 오르는 가운데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겉옷 챙기셔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